리더라면 갖춰야 할 역량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이 밑에 있어야 할 역량, 개인 내적 스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역량과 태도. 자, 역량과 태도가 훌륭한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받겠죠. 조직에서도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임원까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리더가 됐는데도 여전히 개인 내적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화를 막 엄청나게 내신다던가, 아니면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직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함께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개인 내적 스킬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인간 스킬이에요. 한마디로 신뢰를 구축하는 그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남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리더십 스킬이에요.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남과 관계를 잘 맺고 남을 이끌 줄 알고. 자, 그런데 우리가 리더가 갖춰야 할 최상위 역량 스킬, 그게 바로 뭘까요? 비즈니스 스킬입니다. 비즈니스 스킬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업적 통찰력 또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그리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매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라 할지라도 비즈니스 스킬이 없잖아요. 그럼 회사가 망하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비전을 제시를 못해요. 그럼 직원들이 떠나겠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영진 분들이 비즈니스 인사이트, 어떤 사업에 대한 통찰력,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사업을 한다든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겠다, 이런 해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영자분들은요, 이 비즈니스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면 아이 사진이 있죠. 실제로 딸입니다, 딸. 이 식당 주인의 딸. 자, 근데 이분이 딸을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먹으니까 알레르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MSG를 많이 넣으니까. 그죠? 화학 조미료.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착한 식당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데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본인이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당을 차린 거예요. 자, 이런 철학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요, 여기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어요. 음식이 싱겁습니다. 왜?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가격도 뭐 한 3,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다가 굉장히 착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요. 또 하나의 식당을 차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가격대를 높여서요, 양구 펀치볼 시래기라고, 이게 가장 최고급 시래기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정식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식당을 차리더라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창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란 것은 기업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기업이 세상에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 자기 기업이 남과 다른 점, 그것이 왜, 누구에게 중요한지를 의미한다. 기업은 목적에서 퍼포먼스의 차이가 시작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들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내가 어떤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잠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따른 소비자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1.0에서는요, 애덤 스미스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자본주의 2.0에서는요, 수정 자본주의,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0에서는요,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 주주의 극대화, 신자유주의를 얘기합니다. MBA 출신들이 경영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폐해가 생깁니다. 어떤 폐해? 자,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해요.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냅니다. 자, 왜? 폐수 정화 장치를 쓰면 돈이 들죠. 자, 그럼 마진이 적게 남죠. 결국은 사회적인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직원분들이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가서 일을 한다던가, 연탄을 나른다던가 그런 것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활동들을 다 하는데 기업은 사실은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SK, 뭐 LG, 뭐 KT, 뭐 기억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잘 모르세요. 기업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사실은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5.0에서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지만 경제적 가치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 자, 그리고 요즘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ESG입니다. ESG.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에는 주주자본주의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탐스 슈즈라고 혹시 아시는 분?
이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신발 한 켤레가 제3세계 어린이들한테 보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혹시 그걸 알고 나서 나는 오히려 탐스 슈즈를 더 사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안다면 오히려 다른 신발 살 거를 탐스 슈즈를 사야 되겠네? 자, 이 창업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제 들려드리면,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르헨티나 여행을 간 거예요. 자,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신발이 없이 막 뛰어놉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신발이 없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상피병에 걸리고요.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왜? 학교에 가려면 기본 유니폼 중에 하나가 신발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목격하고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탐스 슈즈를 창업을 한 계기입니다. 원 포 원이라는 모델을 도입을 했죠. 신발 한 켤레를 소비자가 사면 나머지 신발 한 켤레를 이 제3세계 어린이들한테 보내준다. 2013년에 1000만 켤레, 2018년에 8,800만 켤레를 기부를 합니다. 연매출 창업 3년 만에 5천억 원을 기록해요. 엄청난 성과죠. 좋은 일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성과를 창출했죠. 자, 근데 오히려 탐스 슈즈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8,800만 켤레를 기부했다는 건 뭐죠? 이건 CSR이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거예요. 자, 근데 오히려 욕을 먹어요.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 현지에다가 신발을 1000만 켤레를 보내고 2000만 켤레를 보내줬어요. 현지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지 산업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부를 하고요, 욕을 얻어먹어요. 너희는 기부를 마케팅에 활용해서 돈을 버는 악덕 기업일 뿐이다. 탐스 슈즈가 전략을 선회합니다. 자, CSR을 하다가 CSV로 선회를 하는 거죠. 어떻게? 실제로 아르헨티나나 케냐나 에티오피아나 중국에다가 탐스 공장을 지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들한테 월급을 주고요. 지역 인프라를 살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경제적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3분의 1은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게 바로 탐스 슈즈가 CSV로 선회를 한 전략입니다.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갖추지 않은 기업들은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 있고요. 라벨 없는 생수 많이 보셨죠, 요즘에? 자, 이것도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에 페어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인 페어폰이 만든 공정한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페어폰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인권 침해 걱정 없는 스마트폰, 페어폰을 선보이고 있어요. 페어폰은 실제로 공정무역을 통해 수입한 광물과 재활용한 자재들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아동 노동 착취나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초래하는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세계 최초로 공정무역 인증 금 공급처를 구축해서 윤리적으로 금을 수입하고 있다고 해요. 제품 제조 과정에서도 기업 노동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요.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제품을 통해 전자 폐기물을 줄이고요.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제품이 고장나도 부품만 따로 구매해서 사용자가 직접 분리해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5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해서 하나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페어폰. 현재까지 판매된 페어폰은 20만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착한 스마트폰을 통해 제조 과정의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보셨죠? 보통은 이제 휴대폰을 막 2, 3년 주기로 바꾸도록 권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는 단호히 거래를 끊겠다. 라고 선언을 했죠. ESG 기업들의 주가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가 요즘에 전략을 수립할 때 과거에는요,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들을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고려한 CSR, 그 다음에 CSV, 또 ESG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고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통합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햄버거 가게를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도심 한가운데 내가 햄버거 가게를 차릴 것인가, 아니면 지방 도시에 차릴 것인가, 자, 또는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릴까, 아니면은 체인점을 차릴까. 네 가지 선택지가 있죠. 도심의 수제 햄버거, 도심의 체인, 지방 도시의 수제 햄버거, 지방 도시의 체인. 자, 나 같으면은 몇 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햄버거 가게를 차리고 내가 아직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체인점을 하겠다.
자, 그리고 나는 오히려 좀 지방 도시에 가서 내가 독점을 하겠다. 그리고 특색 있게 내가 원래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니까 나는 수제 햄버거를 한번 개발해서 차별화되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뭐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칼럼에도 썼던 사례고요. 제가 여러 번 갔다 왔는데 항상 이렇게 줄이 길게 있어요. 자,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맛있겠죠. 자, 이게 모짜렐라 치즈버거라는 겁니다. 가격은 한 7, 8천 원대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독점적 환경에 위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여기 딱 대각선에 있고요. 양쪽에 다 횟집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가족 단위로 놀러 오면 아이들은 회를 또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회를 먹다가 지친 손님들은 다른 데 뭐가 있나 찾아보는 손님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다 이 햄버거 가게로 옵니다. 자, 주변에 햄버거 가게 없어요. 독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를 제가 몇 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 주변에 이제 횟집들이 많았죠. 자, 서로 경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카페가 잘 된다라고 하니까 카페로 업종 전환을 하는 횟집들이 있습니다. 많이. 자, 그리고 상당수가 업종 전환을 했고요. 근데 여전히 횟집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는 점점점 독점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관찰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어쨌든 이 햄버거 가게는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다. 햄버거를 잘 만드는 역량, 이거를 케이퍼빌리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입지 또는 독점적 환경에 위치하는 거를 이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전략의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케이퍼빌리티도 있어야 되고 포지셔닝도 잘해야 돼요. 광화문에 있는 이 식당은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여러 번 갔던 데인데 여기도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닭 한 마리라는 메뉴예요. 드셔보신 분 계세요? 닭 한 마리를 넣고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떡 이런 것들을 넣죠. 여기가 잘 되는 이유는 물론 맛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독점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동대문 가면요, 닭 한 마리 골목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전략에서는 코피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코피티션. 코피티션은 뭐죠? 경쟁과 협력의 합성어예요. 경쟁도 하지만 협력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은 닭 한 마리 식당이 모여 있으니까 상권이 형성이 되고 손님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코피티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죠? 가수 송대관과 태진아예요. 서로 만나면 욕하죠. 하지만 같이 TV에 나와야지 시청률이 올라와요. 서로가 아웅다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용산전자상가 없었지만 예전에 비슷한 가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코피티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 식당이 동대문에 포지셔닝을 했다면 다른 데와 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독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제가 살던 애나버라는 동네에서 여기 트래버스 시티라고요. 여기가 한 4시간 걸려요. 운전을 하러 가면. 자, 근데 여기 가면요,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전미 아이스크림 경진대회에서 단연간 1등을 한 곳입니다. 딱 보시면요, 도심지 아닌 것 같죠? 시골입니다, 시골. 자, 시골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자, 그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니까. 자, 차별화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 목장이 있죠. 자, 여기서 소젖을 바로 짜서요, 그 신선한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이게 차별화 포인트예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아이가 아이스크림 또 먹고 싶다 그래서 4시간을 운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소똥 냄새가 막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자, 그 이유는 맛있으니까. 전략이란 건요,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트레이드 오프. 하나를 잃더라도 하나에서 성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 그걸 부각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사업을 하시면서 내 강점도 있고 약점은 있을 텐데 내가 약점을 다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강점을 제대로 내세우는 거. 자, 우리의 엣지 포인트는 뭔가? 그거를 내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6년 만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주가가 쭉쭉쭉 내려가고 있었죠. 자,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스티브 발머라는 CEO가 어떻게 보면 좀 독선적인 면도 있었고요. 폐쇄적인 문화, 외부의 피드백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때 각 부서가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사일로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문화가 치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아이폰을 썼는데 그걸 뺏어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왜 남의 걸 쓰냐? 우리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기업이 당연히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는 어려웠겠죠. 자, 그리고 이제 노키아 얘기를 해볼게요.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던 회사예요.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항상 혁신 사례로 등장을 했고요. 자, 그런데 노키아 지금 어떻습니까? 휴대폰 시장에서 그 명성을 잃었어요. 그렇게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하던 회사가.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제가 미국에서 2010년, 11년도 MBA를 할 때 저희가 다 휴대폰을 사러 갔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같이 사러 갔는데 그때 당시 아이폰 3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500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는 다 아이폰을 샀습니다. 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자, 근데 노키아 폰이 그때 폴더폰, 피처폰 이런 게 얼마였냐? 20불, 30불, 40불짜리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2, 3, 4만 원짜리. 아무도 그걸 사지 않았어요. 자, 시대의 흐름은 변하고 있는데 노키아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폰이 나왔을 때 조롱을 했습니다. 조크. 니들 농담 같은 제품 만들어 지금 뭐하냐? 뭐 장난치는 거냐? 이렇게 조롱을 했죠. 자, 결국 노키아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망했죠. 본사 사업까지 매각을 했고요. 노키아는 원래 혁신의 대명사였어요. 제지, 종이를 만들던 회사가 휴대폰 강자가 됐습니다. 그런 회사가 혁신의 대명사였다가 다시 꼬꾸라졌죠. 물론 지금 장비 회사로 되살아났긴 했지만, 자, 그래서 항상 잘 나가는 기업이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노키아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이거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삽니다. 자, 근데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되팔죠. 자, 그게 바로 스티브 발머 CEO 시절에 있던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CEO를 교체를 합니다. 사티아 나델라, 인도 사람이고요, 개발자 출신이에요. 자, 이 사람이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죠.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우리가 이제는 모바일 시장, 클라우드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처음에는요, 어디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냐면 하드웨어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플이나 삼성이 또는 화웨이가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자, 소프트웨어 진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싸워야 돼요. 자, 그리고 미디어 시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봤더니 클라우드 시장이 있더라. 근데 여기는 아마존의 AWS가 있는데 아직은 시장 초기라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했죠. 자, 이거를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CEO는요, 기업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우리가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공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외부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문화. 자, 그리고 리더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알아서 잘 소통합니다. 사일로 문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포지셔닝을 잘했고 그리고 기업 문화도 바꾸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리더가 우리 회사에 오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들이 지금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고요. 또 직원분들도 굉장히 성장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정말 그냥 일만 시키는 대표. 전혀 성장할 수 없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카톡이 어떻게 보면 국내 짱이죠. 4,500만 가입자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라인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톡이 이미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해외로 돌립니다. 일본 동경에 대지진이 터졌을 때 라인이 사업을 접으려고 했었어요. 동경 대지진 때 연락이 되는 게 라인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기사회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에 성공시키고 동남아로 진출을 하고 지금 유럽까지 진출을 했죠. 가입자는 1억 7천만, 8천만 정도 되죠. 카톡이랑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게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포지셔닝이라는 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중국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동네에 식당이 벌써 중국집이 3개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제가 독점을 할 수 있을까요? 메뉴를 독점하셔도 돼요. 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가시면요, 세 자매가 하는 식당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팔이 날리던 식당이었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메뉴를 독점화 시켰습니다. 메뉴. 어떻게? 해물 철판구이, 통오징어 짬뽕, 그 다음에 인절미 탕수육. 이런 것들을 새롭게 메뉴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중국 식당들이 제공하던 메뉴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런닝맨에도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매출은 껑충 튀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경쟁자가 많아도요, 내가 메뉴를 새롭게 포지셔닝을 한다? 독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제품을 어느 지역에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또는 기존과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기존의 경쟁사들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새롭게 전략을 구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략에서요, 포지셔닝의 의미라는 게 이렇게 위치를 잘 선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략에서의 포지셔닝은 독특하고 가치 있는 포지션을 창출하는 거고요. 전략적 포지셔닝의 핵심은 경쟁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활동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명품에도요, 급이 있잖아요. 고객의 머릿속에 급이 있습니다. 명품 중에 가장 하이엔드 떠오르는 기업 있죠.
뭐 예를 들면 샤넬이나 에르메스. 그 다음 중간 레벨은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더 밑으로 오면은 구찌라든가, 더 밑으로 오면 코치. 이런 포지셔닝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클 포터 교수는 우리가 차별화냐 비용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삼성, 애플, 나이키, 루이비통, 할리데이비슨 이런 데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격도 고가로 책정을 하고요. 비용의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샤오미, 이케아부터 다이소. 다이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팔아서 매출이 2조가 넘고요. 영업이익이 1,800억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냐 비용이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택하지 않으면요, 스톡 인 더 미들, 어중간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근데 이 전략이 다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중간하게 차별화도 추구하고 비용 우위도 추구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더 많이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하고 EDR을 얘기를 해볼게요. 스타벅스는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차별화 전략에 속할까요? 비용 우위 전략에 속할까요? 스타벅스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타벅스는 매장을 어디에 둡니까? 도심지에. 핫한 데 두죠. 부동산 비용이 비싸요. 매장이 크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학생들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책을 읽는다던가 몇 시간씩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죠. 자, 어떻게 보면 턴오버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직원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부동산 비용, 관리비, 인건비 이 모든 것들이 스타벅스는 비싸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래서 실제로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요. 그게 스타벅스의 차별화 전략이에요. 스타벅스의 영업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1위입니다. 1위. 자, 하지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은 영업이익률이 몇 년 전만 해도 6% 정도가 나왔어요. 프로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1,000원짜리를 팔면 60원이 남는 구조예요. 근데 이디야는 어떻습니까? 이디야는요, 항상 스타벅스를 졸졸졸 따라다녀요. 스타벅스가 딱 매장을 내잖아요. 거기서 살짝 떨어진 외진 곳에다가 골목에다 냅니다. 자, 매장도 작게 내요. 조그맣게. 테이크아웃을 유도하죠. 거기서 뭐 오랜 시간 주구장창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나 인건비라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 마진이 많이 남죠. 이디야의 영업이익률은 11%. 1,000원짜리 하나 팔면은 120원이 남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싼 거를 판다고 해서요, 적게 남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걸 판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게 아닙니다. 이디야와 스타벅스의 전략이 완전히 상반돼요. 애플은 굉장히 차별화 전략으로 자리를 굳혔고요. 샤오미는 비용의 전략이에요. 샤오미는 원래 짝퉁 아이폰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애플이 비싸서 못 사잖아요. 그거를 대리 만족을 시켜줬어요, 실제로. 모양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뺏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레이진이라고 하는 CEO가 스티브 잡스처럼 똑같은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게 회자가 돼서 소문이 많이 나요. 가성비가 좋다라고 소문이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샤오미가 지금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애플은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샤오미도 이익을 많이 내요. 원모델 전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원모델은 뭐죠? 모델을 하나씩만 출시하는 거예요. 아이폰 3 다음에 4를 출시하고 5, 그 다음에 10까지 쭉 이렇게. 샤오미도 Mi 3, Mi 4, Mi 5 이렇게 하죠. 자, 그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요, 똑같은 거를 대량으로 소싱을 할 수 있습니다. 부품가를 다운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요, 애플은 그걸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냐? 부품가를 다운시키고요, 가격은 높게 받습니다. 그러면 마진이 많이 남아요. 자, 근데 샤오미는 어떻죠? 부품가를 다운시켜가지고요,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데 씁니다. 자, 그래서 마진을 적게 남기면서 박리담회로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을 써요. 이게 이제 완전히 전략이 다른 거죠. 마이클 포터 교수의 전략은 차별화를 추구할 거냐, 비용 우위를 추구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를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누면 차별화냐, 비용 우위냐, 집중하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이걸 네 가지로 나누면 차별화냐, 비용 우위냐, 차별화 집중이냐, 비용 우위 집중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이는 뭐냐? 우리가 차별화와 비용 우위는 시장 사이즈가 넓어요. 자, 예를 들면 벤츠나 BMW나 시장이 넓죠? 자, 근데 집중화 전략은 뭐죠? 시장을 좁힌 거예요, 일부러. 람보르기니, 포르쉐, 그런 고급 자동차들, 롤스로이스, 특정 부유층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시장을 좁힌 거예요. 이거를 차별화 집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용의 집중은 뭐냐면요, 가격대가 낮으면서 집중화 시킨 거예요, 고객들을. 자, 예를 들면은 블루클럽이라는 남성 헤어컷 하는 매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격대를 싸게 하면서 남성한테만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용의 집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추구할 때 내가 명확하게 어떤 걸 추구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략을 수립할 때 요즘에는요, 차별화 집중이든 비용의 집중이든 집중화 전략으로 시작해서 시장을 확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라가 어떻게 성공을 했냐? 자라의 타겟 고객은 누굽니까? 도심지에 사는 젊은 20, 30대 여성 고객이에요. 트렌디함을 추구하고 섹시함을 추구하는 그 여성 고객층에 정확히 타겟팅을 했어요. 집중화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어떤 옷을 제공했습니까? 트렌디한 옷들, 섹시한 옷들. 하지만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몇 번 입고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품종 소량을 출시합니다. 왜? 저도 이제 가끔 자라에 가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트렌디한 옷들이 많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안 사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일부러 찍어내는 거예요. 매장도요, 도심지 핫한 데다 내요. 부동산 비용이 비싼데,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사는 동네에도 AK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자라 매장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도심지에 사는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20, 30대 여성 고객층이 거기에 가장 많이 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자라가 성공을 했죠. 이제는 자라 워먼, 자라 맨, 자라 키즈 다 팔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에 포커싱을 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명성을 얻어요. 명성을 얻으면요, 확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타겟 고객층을 명확히 만족을 시켜서 거기에서 명성을 얻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나이키와 샤오미 핵심 역량은 뭘까요? 나이키와 샤오미는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키가 공장이 없어요. 그럼 뭘 하냐? 디자인만 하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제조사를 각 나라마다 정해서 하죠. 자, 예를 들면 나이키의 소울 파트너 국내에 태광이라는, 아시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기 임원분들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맡겨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샤오미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없어요. 생산을 안 합니다.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잉화다라는 OEM, ODM을 하는 전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맡깁니다. 왜? 거기에서 생산을 하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해주고 생산비를 5%에서 10%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핵심 역량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면 이거를 아웃소싱 할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스 슈즈 잘 나가다 꼬꾸라졌어요. 그 이유는요, 신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안경 사업, 커피 사업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갔고요. 카피캣들이 등장합니다. 계속 다른 사업을 벌리면서 거기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CEO가 바뀌었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철수를 했고 사모펀드에 뭐 매각당하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야후라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야후는 검색으로 유명하다는 회사였죠. 자, 그런데 구글한테 왕자를 뺏겼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검색도 잘하지만 콘텐츠로도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검색에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구글한테 왕자를 뺏기게 됩니다. 소니라는 회사는 옛날에 삼성보다 훨씬 더 유명한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니는요, 하드웨어에 강했고요, R&D를 정말 잘하던 회사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잘하겠다라고 하고 콜롬비아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거액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MGM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해요. 거기에 자금을 많이 쏟아붓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R&D에 투자할 돈이 없어요. 기업의 정체성이 애매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소니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뮤직 쪽으로 다시 살아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 주크라는 베인앤컴퍼니 컨설턴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대부분 핵심 사업이 최대 잠재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다. 핵심 사업의 최대 잠재력 달성을 위해 투자될 수 있었던 자원을 비관련 저성과 사업에 낭비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업을 한다. 거기서 조금 성공을 했잖아요. 사실은 1등을 굳히거나 확실하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잘 되면 딴 데 눈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다른 거에 자꾸 신경 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탐스 슈즈도 마찬가지. 신발에서 1등을 찍고요, 계속 신제품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카페베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토종 브랜드로 스타벅스를 제친 유일한 브랜드였어요. 자, 500개 매장까지 쫙 승승장구합니다. 자, 그리고 PPL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어디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나요? 제과점을 차리기 시작했고요. 드럭스토어, 약국을 열기 시작했고요. 사업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카페베네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해외 매장을 내고 잘 나갔을 때 소비자 조사를 하잖아요. 커피 맛을. 그러면 단 한 번도 5위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커피 맛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CEO였다면 저 같으면은 임직원들한테 커피 맛을 1등을 하는데 온 집중을 해라. 거기에 신경을 써라. 왜 스타벅스는 저렇게 커피 맛이 좋아서 1등을 하는지 그거를 연구하고 분석해라. 거기에 총력을 집중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5위 밖으로 나왔는데도 다른 사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그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양주에다가 로스팅 공장을 짓고 커피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 사모펀드에 매각을 당했죠. 자, 그리고 나서 창업주는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코닥은요, 필름 시장의 강자였어요.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상용화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본인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도 망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필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장을 스스로 잠식하게 된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런 걱정을 하다가 상용화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다른 경쟁사들이 상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닥은 무너졌죠. 자, 후지필름은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고모리라고 하는 사장이 취임을 하면서 전략 툴들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걸 앤서프 매트릭스라고 해요. 기업이 성장 전략을 고려할 때 예를 들면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 내놓을 건가, 기존 제품을 신규 시장에 내놓을 건가, 신규 제품을 기존 시장 또는 신규 시장에 내놓을 거냐,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후지필름은 이렇게 시장을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보시면요, 재밌는 게 화장품과 의약품이 있죠. 아니, 후지필름은 필름 회사인데 무슨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들었을까? 엉뚱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의 정의. 핵심 역량은 뭐였죠? 이전 가능한 역량. Core competence is transferable skill. 후지필름은 그럼 뭘 이전했을까요? 자,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겠죠. 화학 제조 기술, 그리고 콜라겐. 필름에 들어가는 게 공통적인 요소 콜라겐이 들어가요. 우리가 화장품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스탈리프트라는 화장품을 출시해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기술을 그대로 이전을 했습니다. 화학 제조 기술, 콜라겐 기술. 그리고 의약품은 어떻게 했냐? 노화 방지. 예를 들면 햇볕이 쬐잖아요. 그게 변색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트랜스퍼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전 가능한 역량이에요.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20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시장 니즈가 없거나 고객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IoT 가전제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달아서 팔잖아요. TV가 달려있고 라디오가 달려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 고객이 살까? 굳이 왜 여기서 TV를 봅니까? 왜 여기서 라디오를 들어야 돼요? 고객 가치를 등한시한 그냥 우리가 좋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객을 생각해야 된다.